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께 신박한 상식, 으스스한 상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도요, 지난번에랑 이어서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내가 알게 된 것 게시판에서 흥미롭고 신박하고 으스스한 상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상식은요. 소니의 워크맨은 초창기에 다른 사람과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 잭이 2개였다 라는 사실인데요. 지금은 이제 있는 잭도 없애고 있죠. 그래서 이어폰 꽂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있어야 됐단 말이야. 왜냐면은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하물며 초창기의 워크맨에서는 꽂는 곳이 2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왜였는지 지금부터 저랑 저목저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더 디자인 뮤지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지금 다른 가구들이나 혹은 전자기기들, 어떤 산업적인 디자인들이 왜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소니 워크맨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워크맨은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는 그런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CD를 재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MP3를 재생하는 그런 플레이어를 출시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워크맨이 있어요. 네, MP3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워크맨이 처음 출시됐을 때 소니는 한 달에 1대 정도를 팔 걸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출시하고 첫 2달 만에 5만 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박 상품이었다. 다음 세 번째 상식. 소니의 사장이었던 아키오 모리타는 당시에 워크맨이란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걷는 남자니까. 하지만 이미 광고를 다 뿌린 상태였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해. 이렇게 출시해 그냥. 해서 워크맨으로 지금까지도 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네요. 야, 워크맨이라는 이름을 싫어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네. 되게 좀 아이코닉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소니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랄까, 플레이스테이션도 그렇고 네이밍 센스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확 와닿는 그런 제품들의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진 않아. 하여튼 그렇고요. 워크맨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보죠. 워크맨은 소니의 공동 창립자인 마사루 이부카가 장거리 비행 중에서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계라고 하네요. 소니의 워크맨 첫 번째 모델이었던 TPS-L2는 1979년에 출시가 되었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워크맨의 개발자는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헤드폰 잭 2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2개를 달았냐. 이 보면은 요즘엔 이어폰이 있으니까 만약에 음악을 나눠서 듣고 싶어. 그러면은 한쪽을 빼서 들을래? 하고 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어폰 요런 식이 아니라 헤드폰을 많이 쓰는 시기였기 때문에 음악을 같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눠서 들을 수 있을까? 잭을 2개 만들어. 너도 잭 꽂아.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모델, 초창기에 워크맨 TPS L2라고 하는 모델에는 핫라인이라는 버튼이 있었대요. 이 버튼을 누르면 워크맨의 음악이 음소거가 되고 내장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은 사실 진짜 많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에어팟 빼면은 자동으로 음악이 멈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귀에 꽂고 있으면 상대방이랑 대화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빼면은 자동으로 멈추거나, 혹은 내가 말을 시작하면 음악이 자동으로 대화를 감지해서 음악을 꺼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1979년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기능이 필요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음소거시키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맨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당시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것들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냐? 옛날에는 헤드폰을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무례하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곧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워크맨인 결국 뭐냐? 휴대용 플레이어잖아. 그 전까지는 휴대용 플레이어가 흔치 않았어. 거치되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혼자 들을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 음악을 스피커로 크게 듣고 남들과 같이 듣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보니까 혼자 음악을 듣는다, 이거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잭을 2개 꽂게 만들자, 요런 식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움직이면서 음악을 듣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좀 동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빠르게 음소거를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쉽게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행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점차 워크맨이 크게 성공을 했고 하다 보니까 걸으면서 음악 듣는 거, 그리고 혼자 음악을 듣는 거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흐름상 혼자 음악을 듣는 게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네요. 근데 이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처음에 에어팟 나왔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이 콩나물 디자인인데 선만 없는 그런 블루투스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던 건 아니야. 근데 보통 그렇게 완전하게 배터리까지 작은 유닛에 들어가는 그런 이어폰은 거의 없었고요. 넥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을 도와준다든지, 혹은 선을 뒤로 묶어서 앞에서 선이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식의 블루투스 이어폰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아예 독립된 이어폰이 있는 거는 애플이 거의 시발점을 끊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초창기 한 10년 정도 전쯤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이 허공에다 말을 하는 거야. 전화를 하는 건데, 옛날엔 전화를 할 때 휴대폰을 이렇게 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이어폰 선에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대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전화를 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왜 혼잣말하지? 아, 이어폰 꽂고 있구나, 요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차츰차츰 해가 가면서 익숙해지고 이어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그런 현상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1979년 당시에 사람들이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그런 걸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예 없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배려를 회사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런 이어폰잭을 아예 없애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지뢰 탐지를 위해서 벌을 쓴다. 날아다니는 벌을 지뢰 탐지용으로 쓴다는 거죠. 곤충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훈련을 시키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howstuffworks.com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식의 원리로 어떤 것이 작동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많이 모아놓은 사이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기사예요. 꿀벌에게 폭탄 냄새를 맡도록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건데, 야, 이 밑에가 그 사진인가 봐. 꿀벌들이 훈련받고 있는 사진인가 봐. 와, 귀엽기도 하고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경찰과 군인들은 수십 년 동안 개를 이용해서 폭탄의 냄새를 맡고 찾아내는 것을 해왔습니다. 1999년부터 꿀벌과 함께 일해온 국방첨단연구소의 과학자에 따르면 꿀벌은 실제로 후광면에서 개와 거의 대등하다라고 합니다. 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꽃가루의 분자적 단서를 찾는 이 벌들은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의 흔적을 포함해서 공기 중에 다른 미세한 입자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들도 꽃에 있는 그런 꽃가루를 통해서 그런 꿀 같은 걸 만들어내는 애들이니까 공기 중의 입자를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근데 그 분자적인 단서를 찾는 게 폭탄의 분자적인 입자도 얘네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네. 야, 신기하다. 와, 그래요. 그렇다면은 꽃가루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폭탄을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치? 이게 언뜻 봤을 때는 매칭이 잘 안 되잖아. 꽃가루를 통해서 얘네가 찾는 건 알겠는데 과연 폭탄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가? 사실 동물에게 거의 모든 것을 하도록 훈련하는 건 거의 다 같은 방식입니다. 바로 특정 자극과 보상을 연관시키는 거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종소리와 음식 냄새를 연관시키고 결국 종이 울리면 개가 침을 흘리는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벌에 대한 최신 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꿀벌에게서 폭탄 재료의 냄새와 설탕물을 연관시키면 벌이 폭발물의 냄새를 맡을 때 꽃에서 달콤한 꿀을 짜내려는 것처럼 코를 쭉 뻗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니까 실험하는 그런 벌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다른 동물들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특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폭발물의 냄새를 먼저 벌들한테 맡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설탕물을 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럼 벌들은 폭발물 냄새, 이거는 꿀이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슉 하고 이제 자기 어떤 주둥이 같은 걸 내뱉는다는 거지.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폭발물을 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꿀벌들을 풀어놓으면은 폭발물이 있는 곳에 가서 주둥이를 쭉 내뱉는다. 꿀이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신기하네. 똑똑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미 개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벌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개들은 덩치가 좀 있는 동물이니까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능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멘탈 케어라든지 그런 것들 하는 거에도 꽤 많은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벌들은 곤충이니까 개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트를 좀 줄이는 데에 좀 용이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개들은 결국 본인이 갈 수 있는 곳까지만 탐지가 가능한 거잖아. 나무 위라든지 물 위라든지 이런 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벌들은 몸집이 아주 작으니까 아주 어떤 곳에 비틀게 막 숨겨져 있는 그런 폭발물들도 감지하는 게 쉬울 것이고, 게다가 높이 있거나 물 위에 있는 곳들도 날아가서 찾으면 되니까 개보다도 훨씬 더 용이하게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일견 들기도 하네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묶여있는 벌들을 보니까 약간 좀 치근하기도 하고, 애초에 약간 저한테 있어서 벌은 약간 좀 위험한 그런 곤충인데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매칭이 안 되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미군들은 지금 꿀벌을 통해서 폭발물을 감지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굶어 죽을 수 있다. 왜? 아니, 배가 부른 상태인데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상한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BC 뉴스 영국입니다. 나무늘보에 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인데 이전에도 사실 나무늘보에 대한 여러 상식들을 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건 좀 제외하고 처음 알아보는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늘보가 없었다면 아보카도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왜? 멸종된 거대 땅나무늘보는 거대한 아보카도 씨앗을 통째로 처리할 만큼 큰 소화계를 가진 유일한 포유류 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과일을 잔뜩 먹고 씨앗을 멀리 퍼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나무늘보는 거대 땅나무늘보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키가 6m가 넘는 가장 큰 메가털리움을 포함해서 80가지 이상의 다른 유형이 있다고 고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얕은 물에서 해초를 먹는 여러 종의 바다나무늘보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늘보가 작은 크기가 아니고 엄청 컸나 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무에서 느리게 다니는 애들 뿐만 아니라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나무늘보도 있었다는 거고, 아보카도 씨앗의 경우에는 이제 먹은 다음에 그 열매를 소화를 해서 널리 퍼뜨렸다는 게 결국 뭐예요? 쌌다는 거지. 과육은 먹고 씨앗을 이제 배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게 아니었다면 아보카도가 널리 그렇게 많이 퍼질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아보카도는 결국 나무늘보가 주로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째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늘보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보카도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다음인데요. 나무늘보는 몸무게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배변으로 배출한다는 이야기인데, 야, 몸무게의 3분의 1을? 20kg면은 거의 그러면은 한 7kg 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알아볼게요. 나무늘보는 기이한 그 배변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변을 보고요. 한 번에 체중의 3분의 1까지 감량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무 밑에서 작은 구멍을 파기 위해서 몸을 꿈틀꿈틀하고 땅에서 변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늘보라고 해서 늘상 나무에 매달려서 변을 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변을 볼 때는 느릿느릿 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파느냐? 몸을 부비적 하는 거야.
몸을 개가지고 땅을 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변을 놓는다. 이런 기이한 주간 루틴은 나무늘보의 행동에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남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명은 모두 의사소통과 번식, 다른 종들과의 어떤 의견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칼로리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진화해 왔어. 그렇다면 나무에 매달린 상태로 배변 활동하는 게 사실 칼로리를 가장 적게 소모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걷다가 변을 놓는다는 게 에너지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번식 그리고 다른 종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일단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다음, 나무늘보는 눈이 없다? 그래요? 그 시력이 없다는 거죠? 나무늘보는 막대 생맹이라고 불리는 매우 드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원뿔 세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나무늘보는 생맹이고요. 희미한 빛에서만 잘 볼 수가 있고 밝은 낮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습니다. 다행히도 나무늘보는 놀라운 후각과 뛰어난 공간 기억 능력으로 이러한 시력 저하를 잘 견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인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개체가 다 생맹이라는 것이고 빛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만 잘 볼 수 있고 낮이 됐을 때는 시력을 거의 잃는다 라는 건 또 처음한 사실이네. 근데 약간 이런 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후각과 공간 기억 능력으로 이런 시력 저하를 잘 견뎌낸다는 거. 인간들은 사실상 시력이 없으면 행동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는데 박쥐라든지 뭐 이런 나무늘보라든지 시력이 없어도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걸 잘 이겨낸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인간이 그런 걸 보면은 참 나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래요. 나무늘보는 시력이 거의 없는 동물이라는 거네요. 다음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였죠.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나무늘보는 굶어 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포유류와 달리 나무늘보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희생했습니다. 그래? 대신 그들은 환경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핵심 온도는 하루 동안 10도 이상 변동하기도 합니다. 너무 추워지면 그들의 뱃속에 사는 특별한 미생물이 죽을 수도 있고요. 나무늘보는 더 이상 먹는 잎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라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내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소화를 돕는 건데 가득 차 있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화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네요. 진짜 미쳤다. 우리 애초에 포유류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체온의 향상성을 잃었단 말이야? 사람처럼 꾸준하게 온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이제 포유류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능인데 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것도 포기했다. 미친 극단적인 가성비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방금 알아본 상식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상식이지만 그 밑에 또 신기한 것들이 있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나무늘보는 부상 없이 100피트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다치고 100피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 수가 있지? 나무늘보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나무늘보는 해부학적으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부상 없이 100피트, 2층 버스를 12개를 겹쳐놓은 높이 이상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무늘보 2마리가 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짝짓기를 위해서
암컷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인데 나무늘보의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떨어질 일이 뭐가 있나 했더니 짝짓기 때문에 두 수컷이 암컷 하나를 두고 싸울 때 어떤 식으로 대결을 하느냐, 떨어뜨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버티고 널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기면 암컷을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동물, 그것이 바로 나무늘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나무늘보처럼. 다음 마지막 나무늘보에 대한 상식인데요. 나무늘보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지 아직 모릅니다. 야,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몰라. 나무늘보는요, 야생에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개체를 추적한 이력이 없는 동물이고요. 성인 나무늘보의 나이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육 상태에서의 수명뿐이지만 나무늘보는 자연환경 밖에서는 잘 지내지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늘보는 50살이 되었고요. 이 친구는 독일의 동물원에 살고 있습니다. 야생 나무늘보는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체를 새끼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관측한 정보가 없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자연 환경에서 더 잘 자라고 사육하는 환경에서는 거의 오래 살지 못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동물인지 밝혀진 게 없고요. 지금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늘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친구도 50살째 살고 있어.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정확히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표본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오래 사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얘도 되게 젊은 개체 축에 속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간에 그런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요상스러운 귀여운 친구 나무늘보에 대한 상식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호박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그런데 라즈베리와 딸기, 스트로베리는 베리류 과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됐을까? 이상하게도 바나나랑 호박이 베리류 과일이라고? 야, 이건 또 완전 처음 한 상식인데 한번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hellofresh.com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보이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보통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농산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과일입니다만 우리는 야채로 먹습니다. 아몬드는 씨앗입니다만 견과류로 먹고 있습니다. 자, 과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과일은 하나 이상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 생작물입니다. 식물의 씨앗을 퍼뜨려서 번식하고요.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과일을 만드는 것이 이 과일들의 목적입니다. 또한 과일은 일반적으로 육질이어서 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일이 매우 즙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유죠. 과일은 식물의 꽃에서 자랍니다. 각 꽃에는 난소라고 하는 생식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예쁘네 이런 이미지지만 사실은 식물 입장에선 얘네가 생식기란 말이야. 꽃이라는 게 결국 난소라고 하는 생식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꽃에는 난소가 하나밖에 없고 또 어떤 꽃들은 난소가 여러 개인 꽃들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난소가 결국은 과일이 되는 것이 이런 식물학적인 관점인 건데 그렇다면 베리란 무엇인가? 식물학에서 진짜 베리라고 하는 건 단일 난소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에는 씨앗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요리에서 치는 베리는 약간 다르다. 요리에서는 육질이 많은 작은 과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서는 보통 작고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우면 베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식물학적 의미에서 실제로는 베리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과연 어떨까요? 바나나 꽃에는 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난소가 자라서 바나나 하나가 되는 거고요. 바나나는 또한 다소 부드러운 껍질과 육즙이 많은 과육, 그리고 많은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는 베리가 맞다. 라는 거네요. 야, 이건 또 처음 한 사실이네. 식물학적 관점에서의 베리랑 베리가 아닌 과일들이 나뉘는 기준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라즈베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라즈베리는 진짜 베리류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난소가 있는 곳에서 과육이 자라기 때문에 베리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가 오히려 베리고 라즈베리는 오히려 베리가 아니라는 그런 이상한 야, 나 또 이상한 상식 하나 또 배워가네. 야, 그렇구나. 라즈베리는 니값을 못하는 과일이다. 이것도 하나 오늘 또 얻어갑니다.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는 제작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제가 30살인데요. 내 나이랑 똑같네, 국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영문 위키피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남아공의 국기인데 이게 의외로 30년밖에 안 됐다. 신기한데? 자, 한번 알아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는 1994년 3월에 디자인되었고요. 그 해의 4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거 당시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1928년부터 1994년까지 사용되었던 기존 국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기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국기가 있긴 했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기로 바뀐 것은 30년밖에 안 됐다는 거고요. 지금 밑에 제가 잠깐 봤는데요. 남아공에서 국기가 왜 필요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국기가 1902년부터 1910년까지의 남아공 국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의 국기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왜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른 타국의 국기들이 다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뭐 호주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근데 영국 그 국기에 그게 계속 들어가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영국의 그런 치하가 아니니까 새로운 국기가 필요했던 거지. 현재 있는 남아공의 국기는 1994년 4월 27일 선거 당일에 처음으로 개양이 된 국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국기는 처음에 임시 국기로만 의도가 된 거였고요. 디자인은 불과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국기였다. 1961년 5월 31일 국민투표에 따라서 이 나라는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디자인은 변경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영국 연합기가 국기의 일부라는 사실에 여전히 분개한 아프리카인들로부터 국기를 바꾸라는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1968년 당시 총리였던 존 보스턴은 공화국의 선언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기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 않았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기에 만약에 뭐 일장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왜냐면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잖아요. 빨리 바꾸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바로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94년대에 들어섰을 때 새로운 국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공의 국기가 된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2019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깃발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 자체가
아파르트헤이트와 백인 우월주의의 잠재적 상징이기 때문에 증오의 표현으로 간주돼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에 들어가 있는 이 옛날 국기를 공표하는 거 혹은 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상당히 혐오의 표현이다 라는 거네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치하였던 그런 국가의 국기가 국기에 들어있는 거를 공표하거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날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터부시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국기로 94년도에 결정이 돼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전혀 몰랐어. 전혀. 남아공의 이전 국기가 다른 나라의 그런 국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국기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약간 가슴 아픈 그런 식민지의 그런 역사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국기였네요. 충분히 빨리 바꿨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국기였다 라고 하는 상식이었습니다.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초콜릿 푸딩 맛이 나는 과일이 있다. 야, 이거는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초콜릿 푸딩 맛이 나는 과일이 있었으면 진작 먹어봤어야 되는 건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거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과일인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위키피디아 영문 디오스피로스 니그라라는 식물에 대한 문서입니다. 기관식물이고요. 속시식물이고 진정 쌍떡잎 식물이다. 디오스피로스 니그라는요. 감 있죠? 감의 한 종류래요.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초콜릿 푸딩 과일이라고도 불리고 혹은 검은 사과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포테 프리에토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열대 과일의 나무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콜롬비아가 원산지입니다. 보통 사포테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사포테라는 것 자체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학술명인 디오스피로스 니그라에서 디오스피로스의 어원은 신성한 과일이란 뜻이래요. 그리스어의 디오스 그리고 파이론에서 유래했는데 신의 배, 그러니까 신이 먹는 과일 혹은 제우스의 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디오스피로스 니그라의 나무는 높이가 25m 이상 자랄 수 있는 상록수입니다. 서리에 물론 민감한 나무긴 하지만 가벼운 정도의 서리는 견딜 수가 있다. 이 디오스피로스 니그라의 과일은요, 토마토와 비슷합니다. 생긴 게. 지름은 5에서 10cm 정도이고요. 익게 되면은 올리브색에서 진한 황록색으로 변합니다. 익게 되면은 초콜릿 푸딩과 같은 맛과 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와, 진짜로?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아니 근데 나는 왜 여태까지 이 과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수입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아왔겠지만 이건 진짜 꼭 좀 먹어보고 싶다. 그죠? 초콜릿 푸딩 맛이라니 과일이. 한국! 왜 디오스피오스 니그라가 없는 거야? 참나 진짜. 하여튼간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참 신기한 과일이네요. 다음 알아볼 상식은 오늘의 마지막 상식입니다. 싱가포르에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다. 좋겠다. 자판기로 빨리 스포츠카도 살 수 있고 하여튼간에 그런 자판기가 있으면 꼭 좀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과연 어떤 자판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This is Money라고 하는 영국의 한 사이트인데요. 슈퍼카 자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네. 야,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고급차 자판기. 이 쇼룸에는 맥라렌, 그리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브랜드의 다양한 슈퍼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우토반 모터스의 그런 소유의 자판기래요. 싱가포르의 번화한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에는 비슷한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래층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싶은 재고 모델을 간단히 선택하면 약 2분 만에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다. 아, 이거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사는 건데, 싱가포르에 있어가지고 못 사겠다. 원래는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겠다. 이 아우터반 모터스의 총괄 매니저인 게리 홍이란 사람은 자판기 형태의 이런 슈퍼카 자판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토지가 부족한 싱가포르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 브랜드가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들이 그 슈퍼카 자판기에 대한 건데 적당히 자판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건물이죠. 네, 건물인데 이제 거의 밖에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슈퍼카가 빼곡하게 차 있는 건데 이 영감을 받은 거 자체는 이제 장난감 있잖아. 토미카 같은 그런 조그만한 장난감을 백화점이나 이렇게 판매할 때 요렇게 팔고 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한 거래요. 동시에 이제 공간을 최소한으로 많은 슈퍼카를 다 놓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공간 활용도 높은 그런 건데 야, 진짜 장관이다, 장관. 진짜. 이거 랜드마크다, 랜드마크. 아이디어 진짜 좋네. 가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이 자판기를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가 상당히 다른 브랜드들이랑은 차별화가 되는 거 무조건 성공이지. 이렇게 되면은 볼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하여튼 간에 아이디어의 승리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 아우터반 모터스가.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광고 효과가 있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